네, 많은 또 우리 내빈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셨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노태우 교수님께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이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등단을 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노태우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주신 여러 이야기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표가 오늘 양을 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발표의 제목은 패러다임 전환 대응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개방의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큰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난제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가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를 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논의는 바로 쉐어홀더 관점에서 스테이크홀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관점에 맞춰서 기업가들이 지금은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서 저기 BR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공급업체들에게 윤리와 공정을 강조하며 지역사업에게서는 지원을, 주주들에게는 최고의 이 가치를,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숨어있는 니즈를 파악하는 가치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과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퀘스천에 대한 답은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으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카멜레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룡이라고 하는 가장 지구상에서 거대했던 이 동물은 아쉽게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멜레온처럼 이 변화에 따라서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몸체를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는 동물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전략의 핵심은 바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멘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로 이 연도를 보시면 1989년과 2023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보시면 미국과 많은 기업들이 있을 줄 알았던 이 글로벌 시가총액 89년도에 보시면 많은 일본 기업들, 은행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을 보시면 이제 우리 마가 혹은 팡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 넘어서서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아람코, 이제 버스카시스웨이, TSMC와 같은 몇 개의 기업이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음 에너지 기업들, 물론 1995년을 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1위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은행 기업들이 좀 있었죠. 제조기업들이 중간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경쟁력을 잘 유지하여 이렇게 서바이벌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너지, 환경, 디지털 이러한 기술들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가 놓여 있는 많은 큰 난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장은 OECD 그리고 전 세계 GDP 수준에서 높았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워커블한 노동 가능한 인구들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빠르게 변화하는 장점에 있어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지표와 같이 우리나라는 디지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를 몸소 겪으면서 오토메이션 분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내외적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대외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전쟁, 저출산 고령화,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제 엔데믹으로 변환됐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코비드-19, ESG와 같은 다양한 위협들이, 프레셔들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발표 주제로 DX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한 기업 케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 자료는 그 시스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들 각 국가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디지털로 발전되고 있는 나라는 몇 순위일까를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이 단연 앞서 있고 순서로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하여 한국이 5, 6위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에서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은행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한 이 DBS라는 케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DBS는 은행 산업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기업인데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 DBS는 1968년 설립된 이후에 2009년도에는 아쉽게도 CEO가 단명하면서 새로운 CEO가 맡게 됩니다. 이때 DBS는 정말 아쉽게도 그 우측 하단에 보시는 만족도 면에서 싱가포르 내에서도 1.5점, 5점 만점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CEO가 파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압축하여 오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직원들 관점에서 직원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파트너십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BSC, 이 균형 잡힌 이 성과 기록표에 담아내면서 전방위적으로 직원들이 전 세계를 잘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앞으로 두 가지로 목적을 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을 어느 방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정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DBS라는 기업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평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가 그 당시에는 damn bloody slow, 너무 느려서 은행의 계좌 이체도 너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디지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고객의 이체 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자 노력을 디지털화로 했다는 노력이 처음에 목표는 1000만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2023년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억 5천만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PUC 굽타라는 대표는 우리의 KPI라는 것이 단순 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앞으로 우리 기업의 관점들 그리고 파트너십들을 잘 유지하자는 관점으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들을 교육할 때 이 직원들이 우리 기업은 단순히 은행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바뀌고 있는 테크 기업으로 변하자라는 것을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코비드-19이 터졌을 때 이 DBS라는 기업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제출합니다. 이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 최초로 모든 플랫폼들을 API를 개방을 하여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체를 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이 터진 이후로는 이 API가 더욱 개방이 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업체들, 실은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의 챗 기능에 넘어서서 뱅크 기능을 이미 17년도, 18년도에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많은 배달 기업들, 투자 기업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름하여 플레이라라고 합니다. 또 코비드-19 때 현금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디지털화를 열심히 광고를 했더니 그리하여 마지막에 2020년도에 보시면은 기존 고객보다 약 2배의 수익, 비용은 30%를 낮출 수 있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투자의 관점에서 있어도 은행이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를 할 텐데요. 투자처를 원래는 광산이나 지구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낮추어서 석탄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대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낮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키 테이크어웨이스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기업도 디지털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멘텀의 혁신 전략으로 저는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을 말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중간에 넘어설 때 한번 정의 내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의 문제, 변화의 문제, 이런 급격한 불확실성의 문제에 있어서 닥치고 있는 가장 큰 것을 저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 새로운 형태의 업이 옴으로써 우리는 기업, 일자리, 업무의 형태가 모두 다 바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구분해 보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서 좀 위험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로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해도 되거나 사람이 회피하고 위험한 일은 앞으로는 오토메이션, AI, 데이터 기업들이 많이 대체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측,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가치 혁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흡수를 하고 그러한 쪽에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혁신이 주는 장점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방형 혁신은 이 버클리에 계시는 찰스 브로라는 교수님께서 창안하신 아이디어인데요.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개방형 혁신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관련 인스티튜션으로부터 지식을 흡수받아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자라는 개념입니다. 특히나 이 찰스 브로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플랫폼을 강조하시면서 과거에는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기관이 스스로 혼자 열심히 그 길을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TSMC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만에 이제 있는 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이죠. 이 기업이 가졌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다양하게 디자인 칩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깔아놓은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디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본인들에게 서플라이 해주는 많은 기업들과 여러 차례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네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IP를 제외하고 나고 나머지 기업에게 좀 주변이 되는 IP는 다 공개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SMC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TSMC는 자사의 12,000개 IP를 다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IP 기업, EDA 디자인 기업, DCA 기업,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 VCA 기업이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큰 결정 끝에 이 TSMC의 성장률은 CAGR 기준으로 약 30% 이상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코비드-19을 겪은 분들 다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죠? 코비드-19 때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제약업계 혁신입니다. 제약업계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임상을 거쳐 하나의 신제품을 내는데 엄청난 R&D를 투자하게 됩니다. 코비드-19은 이러한 속도를 빠르게 요구를 했고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개발하기 위한 협업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인더스트리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보시면 아카데미아, 대학이 있겠죠. government, NGO, NPO, industry 등이 다 저렇게 엮여서 그물망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기업들도 고민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임상을 해야 되겠지만 누구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는 리뷰를 하던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과거에는 이 우측에 있는 그림 중에서 많은 제약업계들이 왼쪽 하단, 우리는 우리끼리만 R&D를 하고 내 근처에 있는 내 기술과 유사한 기업들과 R&D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의 폭을 겪으면서 특히 왼쪽에 있는 바레인 같은 경우, 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많은 제약업계들이 저 왼쪽 하단에서 점점 우측 혹은 상향을 바뀌면서 그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사한 리뷰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러할까? 과연 이러한 콜래보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를 리뷰한 연구를 봤더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초기에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테크놀로지 브레이크트루, 우리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을 중심에 연구를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제는 콜래보레이션을 논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시들은 좀 많이 준비한 관계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화이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을 정부,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품 포트폴리오 40%를 협력을 통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40%라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과거 20년 전에 제약업계는 거의 90%를 자가 스스로 개발한 것인데 이제는 40%를 외부와 협력하거나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계와 함께 이제 테크놀로지 인스티튜션을 같이 공동 설립하면서 스타트업과도 이제 그 기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내부의 정보를 어느 정도 오픈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바티스도 유사한 사례인데 노바티스는 지분 투자를 해서 임상 결과 세트를 이미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협력을 통해서 줄기세포 같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노피는 외부 후원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전문가라도 내부에 있는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라고 판단이 들면 패스트 트랙으로 기업에 들어와서 사노피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초기에서부터 이 연구 프로젝트를 다른 기관들이 아닌 대학과 함께한 이제 기업입니다. 정말 유명한 케이스가 캠브리지의 AI 의학 센터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맞닿아 있죠. 캠브리지 대학 내야에 있는 AI 센터와 의학 센터가 함께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첨단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 개발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케이스입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케이스는 이 아픽셀이라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조인트 벤처도 아닌 기업이 정말 스스로 새롭게 이제 스피노프를 통해서 줄기세포 플랫폼을 만들고 영국의 아박타사와 함께 기술 융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이 혼자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대는 끝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입니다. 기업들은 knowledge creating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노력했다면 지금은 knowledge integrator, knowledge translator 그리고 knowledge leverage를 하는 레버리지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IPCND와 같이 특허청과 발명진흥회가 함께하여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기술들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이종 기술들을 다 영합해주고 그 영합한 기술들을 정말 가능성 있는지를 리뷰해주는 자문회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문회 참여를 받더니 정말 학계와 다음에 NGO 그리고 변리사님, 교수님들, 디자인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브레이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들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그 위험을 잘 겪어내면서 소부장 사태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브레이크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어렵게 생각하면 기술을 연다라는 관점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례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SDG 17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지속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중국 기업입니다. 통웨이라는 기업인데요. 원래 물고기를 기르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기르던 기업이 태양열이라고 하는 우연히 이제 기술을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다가 화웨이와 함께 이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좀 이제 웃을 수도 있는데요. 물고기를 기르면서 그 물고기를 기르는 그 넓은 바다 혹은 강 위에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그리고 화웨이가 IoT를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줌으로써 이 두 기업이 동반 성장을 했고 통웨이는 지금 Fortune 500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던 기업이 Fortune 500 기업에 가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DX를 실제 실현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사례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풍력의 터빈을 고쳐주는 AI 기술을 만든 기업 스카이스펙스 그리고 니어랩스가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네이버의 사례도 굉장히 훌륭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DX를 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를 쓰게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사용되는 출처가 만약에 화석 연료나 전기 에너지라면 좀 우리가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 공장을 짓고 아이슬란드에서 완전히 천연 자원인 굉장히 추운 장소에 센터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올라가는 온도를 자연 바람으로 낮춰주는 이 기업이 바로 버른이고 바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이버의 각인 것 같습니다. 우측은 모든 분들이 아시죠? 바로 파타곤이라는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알갱이를 많이 줄여주는 것을 삼성전자와 함께 노력했다고 합니다. 재원입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한꺼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priority, 순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as is, DX 역량과 개방의 혁신 역량을 잘 이해하고 to be, 누구를 위하여 먼저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지속 가능한 행동가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점에서 다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여 개방의 혁신과 DX 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업들은 지금이 불이행자라 하더라도, 지금은 방관자 혹은 전투가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DX에 노출되고 오픈쇼 한다면 충분히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지속 가능한 행동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 미래는 저는 3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에 대한 모든 위험을 다 습득하는 것, 그리고 노출되는 것, 그것이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실패 내성, 리스크 테이킹으로 보고, 회복적 문화,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력, resilience로 보고, 다음에 변화에 대한 우리 조직들이 태스크 포스라든지 새로운 이제 인력들이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하되, 그러한 것들을 너무 내부적으로 하지는 말고 외부에 오픈을 해서 우리 내부에 투자하지 말자는 NIH 신드롬을 피해갈 수 있는 이 수용력, receptivity를 강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No better than teamwork.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위험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상어는 큰 위협을 의미하고, 우측에 나와 있는 물고기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모든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DX에 나와 있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오픈을 통한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질의응답 순서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신 만큼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에 질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DX 혁신을 통해서 패러다임 대응을 위해서 또 그 전환에 많은 대응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기탄 없이 네,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산업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제도가 좀 바꿔줘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챗GPT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법제도가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모든 것이 규정을 해놓고 그것에 맞아야만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챗GP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국내 법이 따라가지를 못하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얘기를 해도 2016년에 거론이 되는데 아직도 법제도화 되지를 못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격 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선진국이나 와 같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우선 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규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회에서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학자들이나 본인의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님은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이제 최노무 차장님이 계셨으면 차관님이 답변을 더 잘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제도가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착된 고정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계류가 되거나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그 샌드박스라든지 기업들이 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 안에서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고 그리고 그 변화가 산업까지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 제도도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그 속도가 이 변화를 다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많이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을 하고 그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더 지식을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소 무거운 질문이었지만 그래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